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에 접어든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언제일까요? 저는 너무 명확하게 행복과 슬픔을 구별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제대로 극복을 해냈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꿈을 안고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넋이 빠진 사람처럼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지냈었네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남들에게는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저의 진짜 속마음 이야기예요.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동안 꾹꾹 참고 숨겨왔었는데, 익명으로 제 이야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저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자 한자 제 속마음을 눌러 담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길 바라봅니다. 더 이상의 서로는 멈추도록 하고 진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남편을 만나게 되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남편만 바라보며 연애를 했어요. 참 바보 같죠?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간보기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제 사랑의 크기가 남편에게 딱 맞춰져 있었나 봅니다. 남편이 군대를 갔을 때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리고 대학 졸업도 기다리고 취직에 성공한 그 기쁨까지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아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오랜 시간을 연애를 하면서 남편에게 참 많이 의지를 했어요. 제 엄마이자 아빠이고 제 동생이자 오빠인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저에게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저의 결핍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던히 제 빈 공간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 남편의 배려심, 깊은 사랑에 푹 빠져서 저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긴 세월을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왔어요. 연애를 한 기간이 거의 10년에 가까워졌을 무렵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게 된 혼전 임신에 사실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하루에 수십 번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그런 저를 꺼내주었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혼전 임신이었기에 부랴부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졸에 고아라는 사실이 참 저를 주눅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저를 무시했고 시아버지는 제 면전 앞에서 저의 상황을 운운하며 대놓고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오랜 기간을 저를 지켜주었던 사람이었기에 단칸방에서 살더라도 저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저희는 시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의 고집대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고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지만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현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고 결국 저는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결혼 전에도 남편의 집이 그럭저럭 사는구나 하고 느낀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부자인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지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꽤 번화가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5층짜리 상가 건물이라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꽤 쏠쏠했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조금 도와주진 않을까 싶었지만 정말 얄짤없이 저희를 무시해서 서운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시부모가 시키는 대로 순종적이고 살아온 순둥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시부모의 명령을 거슬러 본 적 없었던 시동생은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산 지 2년 만에 시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시부모가 잘 아는 집딸로 시댁처럼 꽤 돈이 많은 집안의 여식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저와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을 먼저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2년 동안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수도 없는 시집살이를 시어머니도 아닌 시부에게 당하면서 살았어요. 임신을 했을 당시에 제 뱃속의 아이 성별이 딸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저에게 대놓고 아들도 못 나오는 기집애라며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모양 빠지게 고아에다가 대학도 못 나온 애를 며느리로, 그것도 맏며느리로 받아주게 된 것도 속이 터져나갈 지경이라고 하시면서요. 맏며느리로서 최고의 도리는 아들을 낳는 건데 딸을 낳아왔다면서 볼 때마다 인상을 쓰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시아버지에게 애교도 부려보고 아향도 떨어봤지만 그때마다 저를 벌레 보듯이 쳐내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둘째는 아들을 낳아볼게요. 이 성별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노력해 볼게요. 예, 니네 형편의 둘째가 말이 되니? 하나나 잘 낳아 키워라. 요즘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평소에는 말을 잘 얹지 않던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라고 뭐 진심 가득 담아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에 서운하더라고요. 말이라도 둘째를 아들로 나와오면 예뻐해 줄게 라고 했다면 저도 남편이랑 정말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욱 노력했을 거예요. 애초에 딸을 낳게 된 것도 오롯이 제 탓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에게만 너무 야박하게 굴어서 서운한 마음은 점차 쌓이기만 했어요. 하루는 시아버지가 저에게 시골에 땅을 보러 갈 건데 운전하기가 피곤하니까 저에게 운전을 하라면서 차 키를 냅다 던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저도 제가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걸 인정하긴 하지만 저에게는 운전면허 자체가 없었어요. 면허를 딸 시간과 돈이면 다른 걸 할 수 있기도 했고 면허라는 게 차도 없는 저에게 굳이 필요한 자격증도 아니었고요. 제가 당황해서 면허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시아버지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기침을 하시면서 또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면허 하나를 안다고 뭐 했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어쩌다가 이런 반푼이를 며느리로? 아휴, 답답하다 답답해.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서 이를 어쩌면 좋냐? 그뿐만 아니라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저희 부부를 불러다가 상처 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우리가 반대하는 결혼을 박박 우겨서 했으니까 시댁 재산에 눈독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 여기 내가 각서를 써놨으니까 더 볼 것도 없이 사인해. 그러면서 종이 하나를 내미시는데 저랑 남편이 둘 다 내용을 보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시댁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며 조금의 땅이며 전부 시동생에게 물려줄 테니 절대로 탐내지 말라는 각서였어요. 본인들의 마음이 바뀔 일은 없지만 나중에 바뀌게 되기 전까지는 재산에 대해 탐하지도 말고 재산 분할 소송 같은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내용을 보고 열이 받았는지 시아버지에게 절대로 재산을 탐내지 않을 테니까 우리 부부를 그러면 앞으로 평생 못 보고 살 줄 알으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시부모는 당연히 콧방귀를 끼면서
너네 부부 안 보고 살아도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남편은 부들부들 떨 뿐이었죠. 우리 가족 앞으로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남편을 따라 나섰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는 찝찝함은 가시질 않았어요. 저 때문에 천륜이 끊어진 것 같아서요. 그 사건이 있는 이후 시동생 결혼식이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굳이 가지 말자고, 어차피 안 보고 살 거고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고 굳이 가서 뭐 하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아로 살아와서 그런지 남편까지는 부모님과 척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어요. 가족의 연이 저 때문에 끊어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남편을 끊임없이 설득을 했어요. 남편은 결국 저의 고집대로 못 이기는 척 시동생의 결혼식에 아이를 데리고 저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와, 정말 초호화 결혼식이 따로 없더라고요. 유명한 호텔에서 가장 큰 홀을 빌려 하는 고급스러운 결혼식이었어요. 꽃장식이 화려하게 홀 내부를 채웠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드레스 한번 못 입어봤는데 그런 결혼식을 보니까 조금 서럽긴 하더라고요. 그날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 딸과 저랑 옷도 맞춰 입고 갔었는데 그 옷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동서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생각해보니 그날 동서를 처음 만나는 자리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동서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누구시냐고, 자기 손님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본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겠죠. 솔직히 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시동생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 분명했는데 일부러 저를 모른 척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축하를 해주러 간 자리였는데 동서가 그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도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던 시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그 보풀이 잔뜩 일어난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해? 맏며느리라고 어디 소개나 시켜주겠어? 그 옷 한 벌 사 입을 돈도 없이 사는 거야?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자 시아버지는 입에 모터라도 단 듯 남편에게까지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얌전히 집에서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궁상맞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면전에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데 신부 입장을 준비하느라 옆에 서 있던 동서가 갑자기 푹 파는 소리를 내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우리 딸아이의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안면몰수한 행동과 동서의 비웃음에 화가 잔뜩 나는지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기 싫었던 자리에 우리 와이프가 안 가면 후회할 거라고 가자고 졸라서 왔는데 올 필요도 없었을 것 같네. 아주 부자 며느리 끼고 행복하게 살아보십시오. 우리 찾지 말라는 말은 진심이니까.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아이를 덥석 안아 올리고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도 보여드릴 겸 중대한 가족 행사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오자고 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아서 후회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은 저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며 시댁 살림에 앞으로 절대 신경도 쓰지 말고 아쉬운 소리도 하지 말자며 저를 달래줬어요. 하지만 저는 참 바보 중에서도 바보였죠. 자식된 도리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명절에 또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매번 향했어요. 물론 가서 제가 한 일이라고는 시아버지의 구박과 시어머니의 무관심, 그리고 은근히 저를 무시하며 압박하는 동서의 행동을 참아내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밥을 먹자고 하면 저는 밥상을 차리고 밥 먹는 내내 시아버지의 국을 채우고 비어있는 반찬을 채우고 우리 아이에게 밥을 먹이느라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지만
그래도 저까지 남편처럼 단칼에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면 나중에 우리 남편이 후회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꾹 참고 버티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 애교는 정말 많은 아이라서 그런지 3살, 4살 커가면서 말을 배우고 난 뒤에는 시부모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양도 떨고 하더라고요. 애교도 부리고 예쁜 짓도 하고 살갑게 구니까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저는 거들떠도 안 봐도 우리 애는 다행히 잘 챙겨주고는 했어요. 5살이 되었을 때는 시아버지가 지갑에서 용돈까지 꺼내서 우리 딸에게 주는 걸 보고 나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약간 감동 먹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서가 저에게 슬쩍 다가와서는 제 속을 뒤집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형님, 혹시 애 데리고 구걸하러 다니시는 건 아니죠? 아버님 지갑에서 용돈이 다 나오네요. 애한테 시키셨어요, 혹시?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뭐하러 우리 애한테 구걸을 시켜? 동서 정말 손윗 사람한테 말 가려서 안 할래? 왜 발끈하고 그러세요? 그냥 애한테 가서 애교 떨으라고 시킨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죠. 아버님께 저도 용돈 한번 못 받아본 것 같은데. 형님이 머리를 잘 쓰셨네. 근데 저도 내년부터는 용돈 받을 수 있겠네요. 아버님, 저도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웃는데 시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임신했다고? 하면서 마치 집안에 경사라도 난 듯 신이 나서 펄쩍 뛰시는 거예요. 언제 태어나냐, 아들이냐 딸이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동서가 일부러 저 보란 듯이 나오지도 않은 배를 내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 초기라서 성별은 모르는데 친구들이 아들 같다고 하더라고요. 배 모양도 그렇고 먹을 거 당기는 것도 그렇고요. 평평한 배를 쑥 내밀면서 이야기하는데 기가 차서 웃기더라고요. 아들 배인지 딸 배인지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도 아닌데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눈에 들어가려는 속셈이 빤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찬밥 신세로 떨어지게 되었고 솔직히 못된 마음이긴 하지만 동서도 저처럼 제발 제발 딸이 들어섰기를 바라고 또 바라게 되었어요. 하지만 늘 제가 원하던 결과와는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동서는 떡하니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은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주 절절하고 절실하게 기도를 올렸건만 결과는 저만 못된 기집애가 된 것 같았죠. 당연히 동서가 아들을 가졌으니까 시댁에서는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다면서 동서를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경사가 났다면서 동서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저랑은 너무나도 비교가 되어서 속이 상할 정도였어요. 저는 우리 아이 장난감 하나도 새 걸 사줄 수가 없어서 중고로 사주거나 육아지원센터에서 빌려서 썼었는데 동서에게는 애들 1~2달도 채 못 쓸 물건들을 시아버지가 다 사주더라고요. 제가 명절에 시댁에 또 몰래 찾아갔는데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동서가 일부러 저 들으라는 식으로 시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산후조리원 예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아니, 산후조리원이 뭐가 그렇게 비싼지. 2주에 1,000만 원이나 들여서 마사지까지 다 끊어주시고 저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친구들이 우리 아버님 너무 멋있다고 전해달라지 뭐예요? 저는 아이 낳고 당연히 산후조리원은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집에서 남편이랑 끙끙거리면서 육아하고 조리하고 했거든요. 산후조리원이 필수라고 하지만 워낙 비싸니까 그 돈을 아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몸살에 힘들 때에도 마사지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시아버지가 다 해줬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불쑥 내뱉고 말았어요. 저는 산후조리원 못 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몸조리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긴 하던데. 아들도 아니고 딸 낳아놓고 무슨 조리원이야?
우리 시대에 딸 낳은 여자들은 바로 애 얻고 밭일하러 나갔어.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서 문제야. 아버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아버님 시대의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는 하도 아들아들해서 오히려 딸이 귀하대요. 딸이 귀하다고 하는 건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냥 딸 낳은 아줌마들의 변명거리 아닌가? 동서가 아들을 낳아도 딸이 모자라면 동서네 아들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거 알지? 요즘 성비가 많이 뒤죽박죽이라고 하더라. 제가 동서의 태도에 열이 받아서 한껏 째려보면서 동서네 아들은 결혼 못할 수도 있다고 나름 악담을 퍼부었더니 동서도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학렬로 따져도 아랫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만만하면 저런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한술 더 뜨면서 머리채 잡고 싸움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 순간 우리 아이랑 앉아서 놀아주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쓰면서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즘 제 딸을 엄청 챙겨주기도 하고 예쁘다고 옷도 사주시고 해서 저에게 마음을 조금 열었구나 싶었는데 아들 가진 동서편을 들대요. 이 집구석에는 결국 내가 뭘 하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매번 명절 때마다 새로운 사건들이 빵빵 터지는데 제가 진짜 인복이 없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동서는 정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고 남편이랑 저랑 결정적으로 시댁에 정을 떼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동서가 아들의 출산을 한 시점에 동서네 집이 아주 크게 휘청거리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 동서네 부모, 그러니까 사돈 어른이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이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맛집이라고 줄줄이 검색이 될 만큼 상당히 유명한 고깃집이었어요. 사돈 댁에서 뒤에서 몰래 음식을 재사용하기도 하고 위생 상태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면서 식당의 손님이 뚝 끊기게 되었죠. 유명했던 만큼 소문은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뉴스와 기사로도 쏟아지게 되면서 장사가 한순간에 망해버리게 된 것이에요. 무리하게 체인점까지 늘려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그 체인점들까지 싹 망하게 되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서가 시댁을 찾아가서 본인 친정집을 좀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사정을 한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한평생을 일궈내신 식당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망할 순 없지 않겠어요? 분명히 저희 집 장사가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한 누군가가 신고한 거예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으니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집안이 잘 되어야 남편도 떵떵거리면서 살죠.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들까지 나왔는데 내 못 도와줄 게 뭐가 있겠냐. 내 건물 월세를 전부 네가 받을 수 있게 돌려주마. 그 정도 돈이면 다시 일어서는데 문제도 없을 거다. 아들 낳은 우리 복덩이를 내가 왜 못 도와주겠어? 시아버지가 통 크게도 아들까지 나왔는데 못 도와줄 게 뭐가 있겠냐면서 시아버지가 가진 건물을 동서에게 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가 전부 동서 통장으로 꽂힌다는 소식을 접했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몇 년 만에 시댁에 찾아가서 시아버지에게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식으로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사실 각서 때문에 저희가 시댁과 등을 지게 되긴 했지만 저희의 외벌이 살림이 좋아지지 않고 있었고 아이는 커가고 있었으니 저희도 아쉬운 게 있긴 했거든요. 나지고 드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소금 좀 가져오라고 하더니 남편에게 뿌리면서 배응망덕한 놈이라고 화를 냈대요. 애초에 너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 재산에는 탐내지 않기로 했던 거 아니냐? 너네가 아들만 낳았어도 내가 이럴 일은 없었을 거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맏며느리도 화가 나는데 떡하니 딸 하나 낳아놓고는 재산까지 탐을 내? 이 염치 없는 놈. 남편은 그날 소금 맞고 쫓겨난 뒤에 술을 진탕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를 붙잡고 처음으로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다독였어요. 그게 우리 잘못이겠냐고. 앞으로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고요. 그 돈 하나도 탐 안 난다고요. 저는 그 뒤로 간간히 찾아가던 시댁 방문에 발길을 끊었고 시댁에 그 어떠한 연락 한 통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평소에 연락 한 통 없이 무관심했던 시어머니에게 아주 다급한 연락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절대로 먼저 연락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죽겠다고 울먹이시길래 전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았어요. 시아버지는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떠났고 동선에는 아이를 데리고 사돈 어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집에 혼자 있었는데 허리를 삐끗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다칠 줄 알았겠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듯 싶은데 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겠다. 저에게 와서 좀 도와줘라 하는데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셔서 솔직히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저희 부부에게 소금까지 뿌려가면서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막상 필요하니까 저희를 찾는 게 참 고깝기도 했고요. 문제는 제가 천성이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그 말을 듣는데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애없고 남편 몰래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남편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출근을 하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밥 차려주고 화장실 가고 할 때마다 부축을 해주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저만 보면 인상을 팍팍 쓰던 시어머니도 저에게 누그러진 표정을 지어주었고 모진 말도 덜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가끔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집에 선물 들어온 건데 애 먹이라면서 과일도 주시고 애 장난감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팠을 때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가 같이 따라가서 재롱도 떨고 아양도 떨고 했던 게 귀엽고 예뻐 보였었나 봐요. 원래 시어머니가 저희 딸에게는 살갑게 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급하게 병원에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전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우리 아이가 체육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면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무척이나 놀라셨는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저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찾아갔는데 우리 아이가 링거도 주렁주렁 꽂고 코에 호흡기까지 달고서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부터 심각하게 보여지는 딸아이의 상태에 정말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게 되더라고요. 보호자분 되십니까? 지금이라도 발견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인공심장 판막을 달아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저에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귀에 꽂히는 건 수술비였습니다. 심장 수술이라서 그런 건지 상당히 비싼 값을 말하는데 우리 아이의 목숨이 먼저이지만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제 숨까지도 턱하니 막히더라고요. 우리 남편 외벌이에 이제 겨우 단칸방을 탈출한 마당에 다시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막막하다는 말밖에는 떠오르는 수식어가 없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는데 판막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단계에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빠르게 수술만 하면 일상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힘들 것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겁부터 났어요.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물불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돈을 빌리러 쏘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도 않았던 지인들까지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고개 숙여 부탁을 하고
거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듯이 살았어요. 저는 비빌 친정이 없었으니까 남편에게 시댁에라도 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손녀딸인데 도움을 주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아. 무릎을 꿇어서라도 시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우리 아이가 하루하루 더 나빠지게 될까봐 너무나도 무서워.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해봐야 또 딸딸거리면서 차별적인 발언만 하고 정작 돈은 안 빌려줄 거야. 내가 몇십 년을 봐왔는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지푸라기나 다름없잖아. 아들의 부탁이고 손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정도도 못 해주실까? 하나 있던 건물도 동생네 덥석 주신 분인데 우리 부모라고 돈이 있겠어? 괜히 욕이나 먹고 돈은 못 받고. 아, 그러지 말고 우리 대출을 알아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내가 회사에서 대출 나오나 알아볼게.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할 바에야 차라리 은행에 빚을 지는 게 낫겠다고 자존심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시댁에 말을 해봐야 돈이 떡하니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일부분은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에 시댁에 찾아가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건물이 동서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시부모라고 그 큰 돈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자존심을 더 이상 부려봐야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부모가 아닌 동서를 찾아가서 눈 딱 감고 부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눈치가 빠른 건지 뭔지 제가 만나자고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바쁘다고 계속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못 이기는 척 저를 만나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점점 돈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수척해져 갔고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은행 대출도 정확히 명목이 없으니까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사채를 쓸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저에게 은근히 제3금융권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랬다가는 딸뿐만 아니라 저희도 죽겠다 싶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어요.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재촉을 하고 저는 동서를 만나기로 한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정말 뻔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이 시댁에서 준 건물이고 저도 같은 며느리니까 당연히 나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다가왔고 동서를 딱 만났는데 동서가 아주 심드렁한 얼굴로 저에게 인사도 없이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저 안 그래도 일정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몇 번이나 만나자고 요청하신 이유가 뭐예요? 미안해 동서. 많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 나한테 잠깐만 이야기를 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저 네일 아트 예약해놔서 시간 별로 없거든요. 진짜 하도 간곡하게 몇 번이나 요청을 하셔서 내가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거예요. 네일 아트보다 중요한 이야기야. 혹시 그 예약 시간을 조금 미룰 순 없을까? 뭐라고요? 저한테는 지금 네일 아트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지금 하실 이야기도 네일 아트보다 중요한 내용 아니면 저에게 시간 보상 톡톡히 해야 할 거예요. 동서가 저에게 강짜리 부리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절로 주먹이 쥐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제가 아쉬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서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고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동서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내가 정말 이렇게 아쉬운 소리만 하게 되어서 미안해. 우리 딸아이가 고작 7살밖에 안 됐는데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대. 남들은 잘 걸리지도 않는 심장병에 걸려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 아니 지금 벌써 몇 년을 같이 사셨으면서 그런 돈도 못 모으셨대요.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 동서는 시부모님께 건물도 받았잖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재산을 탐내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아이 수술을 할 수만 있도록 조금 도와줄 수는 없을까? 아니, 맨입으로요? 저는 좀 그러네요. 제가 형님 딸 도와줘서 나중에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부탁을 하시니까 진심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저는 아들 떡하니 낳아서 받은 재산인데 형님 너무 날로 드시는 것 같고요. 그래, 동서가 모질게 말을 해도 나는 다 참을 수 있어. 어떤 말로 나를 모욕하고 비난해도 좋아. 하지만 우리 딸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 애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동서가 한 번만 도와줘. 진심이 느껴지진 않아서요. 뭐 저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비시면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래도 작은 엄마인데. 제가 동서를 만난 장소가 동서가 다니는 네일아트샵 근처에 있는 카페였는데 사람이 정말 많이 다니는 번화가이기도 했고 그 카페가 유명한 카페인지 손님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는 아니었기에 남들의 시선 같은 건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쪽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눈앞에 놓인 물을 뿌려도 성수라고 생각할 사진이었기에 저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동서의 앞으로 걸어갔어요. 동서는 제가 정말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는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마음 단단하게 먹고 무릎을 꿇고 동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구겨 앉으며 아래에서 위로 동서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는데 동서의 표정이 정말 악랄하더라고요.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입꼬리를 실룩셀룩하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분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 우리 형님 무릎이 참 가벼우신 분이다. 꿇으라고 바로 이렇게 꿇을 줄 몰랐네. 아이, 그 정도도 돈도 없는 게 놀랍고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어서 제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놀랐고요. 우리 딸 목숨값 앞에 내가 뭔들 못하겠어. 한 번만 도와줘, 동서. 내가 오죽하면 동서에게 이렇게까지 와서 빌겠어? 형님. 사람들 쳐다보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서 저 나쁜 년 만들 생각 아니시라면 일어나시는 게 좋겠어요. 동서의 말에 제가 벌떡 일어나니까 동서가 또 깔깔 한바탕 크게 웃더니 미치겠다면서 눈가에 고인 눈물을 걷어내더라고요. 제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그 꼴이 꽤나 재미있었나 봅니다. 제 속은 문드러지는데 동서는 참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시조카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그동안 동서에게 못된 짓을 했던 형님도 아니었고 동서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는데 왜 동서는 저에게 이런 악행을 퍼붓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금수저에 건물까지 증여받은 동서, 고아에 늘 무시만 받는 저. 애초에 비교 대상도 아닌데 왜 저에게 자격지심을 갖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우, 형님, 진짜 급하긴 급한가 보다. 말을 잘 들어도 너무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인데 시부모님은 왜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고졸이라서? 아님 고아라서 그런가? 동서, 나에게 모욕을 너무 심하게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도대체 동서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 돈 없는 게 죄죠. 근데 이걸 어째요? 가족끼리 참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한데. 제가 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없고 제가 돈 대신에 교회에 가서 영빨 좋다는 새벽기도 올릴게요. 수술 없이도 심장 판막인지 뭔지가 제대로 돌아오라고요. 동서,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뭐야. 절박한 사람한테 이렇게 굴어도 되겠어? 제가 원래 기도는 돈 받고 해주거든요. 영빨이 워낙 좋아가지고. 하지만 우리 형님은 돈 없으니까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동서는 네일아트를 받아야 할 시간이 다 되었다면서 아무런 미련 없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수치심과 분함과 억울함과 슬픔이 한껏 몰려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엉엉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가는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예, 내가 너랑 둘째네 줄 과일을 좀 샀는데 시간 되면 근처에서 만났으면 좋겠구나. 아이, 아주 좋은 데서 온 과일이라 나눠 먹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님, 어머님. 제가 엉엉 울면서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자 어머님께서는 놀라지도 않으시고 평온한 말투로 무슨 일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저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서가 저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을 하나하나 일러바치듯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아이가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까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고 돈이 없어서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 어떤 말을 하실까 두렵기도 했지만 제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왜 남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지 알 것 같은 수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저에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전화로 정신사납게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가 아프구나. 그러지 말고 저녁에 네 남편 끌고 같이 시댁에 좀 왔으면 좋겠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차분하게 차가운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순간 제가 괜히 동서역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꾸준히 동서의 편에 서 있었던 시댁이었기에 제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된 거 그냥 저질러보자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바로 시댁에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면서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집에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한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신 사납게 만들어? 내가 알아본다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가릴 때야? 자존심 부릴 때냐고. 당장 준비해. 애 데리고 시댁에 갈 거니까.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저를 따라왔고 시댁에 도착을 하니 이미 동서와 시동생도 와 있더라고요. 동서 손에 화려한 큐빅이 박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서 빤히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올 줄 몰랐는지 동서도 놀라더라고요. 형님, 이제는 시댁에 아이 앞세워서 구걸하러 오신 거예요? 진짜 형님 인생 헛살았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돈 빌려줄 사람이 하나 없어요? 돈? 그게 무슨 말이냐? 돈이 왜 필요해? 너네 또 무슨 사고를 쳤냐? 장남이라는 게 몇 년 만에 나타날 때마다 돈, 아주 돈 귀신이 붙었나? 근데 그 말이 무섭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동서한테 가더니 뺨을 확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짝소리가 시댁 거실을 왕왕 울리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나도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시무를 바라보았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다들 얼음이 되어서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시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하고 떠들어대?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정에서 땅 팔아서 준 돈으로 건물 세워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눈치라도 볼 줄 알아야지. 애가 아프단다 애가. 지가 남자라고 아주 아들 타령만 해대는데 당신 첫손녀가 아프다고. 이 심장에 판막에 문제가 생겼대. 그러자 시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눈을 가늘게 뜬 상태로 저를 빤히 바라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저희 아이가 얼만큼 아픈지에 대해 시아버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심장 판막 기형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없는 살림에 그 큰 돈이 없어서 동서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어요. 둘째야, 내가 너희 집을 도와준 건 너네 시아버지가 꼭 그래야 한다고 친구네 집이라고 해서 도와준 거다. 그 건물로 이리저리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첫째 며느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너까지 무시하라고 하진 않았다. 그리고
네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괘씸해서 안 되겠다. 그 건물 가지고 오너라. 예? 아니, 왜 아버님이 주신 건데 그걸 왜 어머님이? 건물 월세 받을 때 명의자가 누군지 못 봤니? 그 건물 내 거야, 내 거. 그동안 수익 관리를 네 시아버지가 하고 있다가 너한테 넘긴 것뿐이지. 건물 명의는 내 거라고. 내가 유심히 지켜보니 너 그 건물 받은 이후로 친정에 매달 돈 가져다 줘, 여행 다녀, 비싼 명품백 사. 그 와중에 네가 우리한테 뭘 챙겼니? 끽해봐야 10만 원대 소고기가 전부 아니니?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렇게 한 거 월세로 한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말씀을. 아, 됐고. 그 건물 월세 앞으로는 첫째한테 들어갈 거다.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변호사랑 이미 이야기도 다 끝내놨으니까 그 돈으로 수술부터 해. 그리고 심장 판막이 언제 재수술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더라.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가서 애 재활하는데 힘쓰도록 해. 어머님, 그냥 수술비만 도와주셨어도 됐는데. 이 빨린 소리 하지 마라. 그동안 그 몇 년을 고생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천성이 말을 곱게 못하는 성격이나 네가 상처받았을 것도 잘 안다. 그래도 너랑 우리 손녀딸이 내가 다쳤을 때도 그렇고 항상 옆에서 싫은 티 한 번 안 내고 잘해 보이려고 노력한 거 다 안다.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나중에 수틀리는 일 생기면 월세 뺏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 동서는 억울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주셨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너는 뺨까지 얻어맞고도 정신이 안 차려지니? 네가 그렇게 친정에 퍼부어주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내 참았다. 그리고 네가 용납을 운운할 때가 아닐 텐데 우리 손녀딸까지 건드리는 건 못 참겠구나. 가봐라, 할 말 없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정색하고 일침을 가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눈치만 보는데 그것조차도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월세가 제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 딸은 적기에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과도 좋아서 앞으로는 추적 검사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안심이 되니까 또 한바탕 남편과 눈물로 샤워를 했지요. 다시 잘 뛰어다니는 우리 딸을 보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에 월세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랑은 자주 연락하며 만나고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아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놓고 시아버지에게 구박을 주니까 예전처럼 저에게 핀잔을 주진 못하고 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고마운지 시댁에는 가지 않아도 가끔 저랑 같이 시어머니랑 밖에서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월세는 따박따박 잘도 들어오고 동선의 친정은 월세에 의지해서 살더니 결국 사업 정리를 하고 동선의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갑작스러운 학가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던데 이러다가 이혼이라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요. 시동생이 이혼한다고 하면 저랑 남편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저는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변에 더 잘하고 잘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제가 시부모의 눈치가 싫어서 살갑게 굴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는 더욱더 주변을 챙기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오래오래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